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가 엄마한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서울에서 태어났지?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는데? 강원도. 아빠는 제주도. 꼬마가 듣고 있다가 휴, 다행이다. 태어난 곳이 다 다른데 함께 모여 살다니.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날 한시에 같은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똑같은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다행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세렌디피티,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우연히. 옆에 사람 보세요. 우연히 같이 앉았지. 과학적 분석과 논리적 추론 그리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거기 앉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연히 앉은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우연에서 출발하는데 행운도 우연히 오는데 그것이 행운이라고 느끼고 이루어낸 사람만이 행운이 돼요. 나머지는 전부 지나갑니다. 행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데 누구는 그걸 잡아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회수 작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혜민 스님이 이회수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힘들게 생활하는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회수 작가가 그것은 존버정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어 같기도 하고, 이게 영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혜민 스님이 그게 무슨 정신입니까? 그랬더니 존나게 버티는 정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회수 작가 자신이 정말 완전히 알거지 신세에서 존나게 버텨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이 되어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길거리에 가시면 KFC 있죠? 커널 할랜드 샌더스. 그 영감, 하얀 영감 있죠? 그 창업했을 때 그 영감, 그 모습이에요. 창업했을 때 아주 쫄딱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65세에 창업한 겁니다. 65세에 150달러 가지고 KFC를 창업했어요. 맨 처음 KFC가 아니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되어 있었죠. 켄터키주에서 만들었으니까 KFC가 됐는데 그분이 그 당시는 닭을 삶아 먹었지 기름에 튀겨 먹지를 않았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튀겨준 닭고기 맛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거 맛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먹어보니까 무지하게 맛있거든. 근데 알거지기 때문에 가게를 낼 돈도 없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랜차이즈라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내가 요리해서 저 식당에 납품하면 저 식당에서 그거 팔고 난 로얄티 받으면 되겠네. 그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KFC 간판에 붙어있는 그 영감 사진을 보세요. 그 영감이 당뇨를 했다고 하면 어떤 놈이 사 먹겠어요 그거. 65세 영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미국의 가게마다 식당마다 다 돌아다녔는데 몇 번 거절을 당했냐면 1008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1008번을 거절을 당하고 1009번째 보스턴의 한 상점에서 오케이를 합니다. 이게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65세에 창업을 하고 첫 가입자가 68세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 3만여 개가 있는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무슨 정신입니까? 존버 정신. 이게 1008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멋나게 버틴 거죠. 버텨서 보스턴의 한 상점이 영감탱이가 워낙 불쌍하거든.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하얀 옷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꼬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맨날 그런 옷 입고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오면 대접을 근사하게 하려고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넥타이 메고 하얀 옷 입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듯이 하여간 존버정신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구는 시속 몇 킬로로 달릴까요? 지구의 운동속도. 지구의 운동속도입니다. 지구의 운동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하는 겁니다. 지구의 운동속도. 지구가 가만 안 있잖아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시는데 정신이 어지러지랬죠. 지구가 뱅뱅 도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 마시고 이놈의 지구가 가만 안 있고 뱅뱅 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지럽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00만 킬로미터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계산했거든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자전하잖아요. 밤과 낮이 바뀌잖아요. 그럼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학교 때 배운 원의 공식을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니까 2파이 r 이렇게 해주면 지구의 둘레가 나와요. 그걸 24시간 만에 도니까 요것만 가지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만 가지고도 시간당 1,669km를 달려요.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아마 몸이 기우뚱기우뚱 하신 분 계시죠? 이게 지금 돌아서 그래요. 이게 지구의 자전이고 1년 초나초동이 생기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의 주변을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기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태양이 거느리고 있는 위성이 이렇게 돼요. 지구인데 요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뱅뱅 돌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도는 건 자전이고 태양 주위를 가는 건 공전이에요.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원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원둘레 구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시속 79만 2천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그런데 요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인데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우리은하라고 부릅니다. 학문적으로 우리은하 또는 밀키웨이 은하수라고. 은하수 보이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예요. 요 태양계가 요 위성들 그러니까 자기 똘마니들을 거느리고 우리 은하의 중심을 또 한꺼번에 돕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형 은하인데 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우리 은하의 중심이 여기예요. 태양계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와, 목토, 천해 요 별들을 거느리고 요 각각 별들은 또 다른 자기 위성이 또 있습니다. 지구의 위성은 몇 개 있어요? 달이 하나 있죠. 다른 위성들은 또 많아요. 다른 별들은. 요놈을 한꺼번에 이 태양이 거느리고 이 은하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우리 은하의 주변을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2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이게 여기서 2억 5천만 년이 걸려요. 여기서부터 은하의 중심까지 거리는 한 2만 5천 광년 되니까 햇빛이 2만 5천 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요놈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리는데 우리 요 은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또 돌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돌지 않은 놈이 한 놈도 없다고 말해요. 다 돈다 그래요. 몽땅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모든 인간은 미쳤다, 돌았다 그랬거든요. 전부 돌고 이놈 또 돌아. 이놈도. 이건 우리 은하예요. 이런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단 말이에요. 1,000억 개가. 우리 은하의 별은 한 1,000억 개 되는데 큰 것은 한 1조 개 되는 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은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놈이 이렇게 뱅뱅 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 커지고 있죠.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계속 커져요. 요게 289만 내지 317만 킬로미터 펴와요. 근데 요걸 몽땅 합하면 한 400만 킬로미터가 돼요. 요건 직선 운동을 가정한 겁니다. 사실 원운동이에요. 원운동이니까 직선 운동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두 제자리에 돌면서 또 다른 놈을 돌고 그놈도 또 돌고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눈이 어지러질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왜 눈이 어지러질 않아요? 옆에 사람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지금. 네.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같이 도니까 그래. 같이 도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옆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KTX 밖에서 봐요. 정말 멋나게 달리죠? 두 놈이. 같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달리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지구에 올라타고 지금 40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데 가만히 있는 거 다 똑같이 달리니까. 나 혼자 달리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 그렇죠? 같이 달리니까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지금.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요 같이 하면은 힘이 안 들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학자들이 실험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여러분 일화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께서 하루는 왕사인 무학대사에게 대사 차를 마시면서 오늘 뭐처럼 한가한데 우리 솔직하게 상대방이 뭘로 보이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먼저 하죠. 내가 보니 대사는 돼지 같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학대사는 껄껄 웃으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하께서는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태조께서 아니 나는 대사에게 무안을 줬는데 왜 대사는 나를 칭찬하시오? 그러니까 전하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 본에는 부처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이성계 태조께서 돼지가 되신 거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돼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 돼지로 보이고 자기가 사기치려고 생각하면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인다. 자, 아이젠하워 원수께서 나토 사령관 또 이 연합군 총사령관을 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뉴욕에 가면 컬럼비아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할렘과 하고 이 사이에 콜롬비아 대학이 있죠. 아주 명문 중의 명문이죠.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총장으로 영입되어 가셨는데 콜롬비아 대학에 가면 그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이 있는데 이 본관 앞에 잔디밭을 자꾸 질러다녀. 잔디가 죽어. 그러니까 학교 행정부에서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 요청서를 총장한테 올리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이 총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쪽으로 다니면 길을 내주면 될 거 아닌가. 그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다니지 말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행정편의주의적인 학교 이 행정관들은 그걸 처벌하려고 그랬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쪽으로 학생들이 자꾸 다닌다면 다닐 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길을 내주면 안 밟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길을 내줬죠. 내줬죠 이렇게. 콜롬비아 대학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뭔가를 자꾸 하면 왜 그러는가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장군은 또 골프를 무지무지 좋아했어요. 골프를 무지무지 좋아했는데 골프는 못 쳐. 왜냐면 웨스트포인트 육사를 다닐 때 아메리칸 풋볼 선수였는데 그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데 이 스탠스가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쳐 그냥. 근데 골프 운동을 좋아하셔요. 좋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골프 치다 기자들한테 걸렸어. 업무 시간에. 그래가지고 아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누가 어떤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를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그냥 놔두고 그리고 국방성과 국무성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울 때 내가 가만히 들어보고 어느 쪽이 옳은지 그걸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 미 합중국 대통령이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나는 골프 칠 때 그 생각이 제일 잘 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업무 시간에 계속 골프를 칠 것이다. 맞잖아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도 권위라는 게 하나도 없어. 권위주의적이 아니야. 항상 병사들하고 웃고 즐기고 그런 스타일. 참모들이 보고서를 올리면은 보고서를 읽어보다 하고 사인해. 희죽희죽 웃으면서 사인하면서 자네 어제 메타 맞았나? 메타 쳤나? 이런 얘기만 해.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를 찾아서 그 자리에 앉혀놨어. 그러면 그놈이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괜히 감나라 배나라 했다가는 일이 걸러져.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원수는 메가더 장군보다 10년 사관학교 10년 후배입니다. 굉장한 후배죠. 근데 원수는 같이 됐어요. 그만큼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메가더 원수는 중간에 해임됐지만은 대통령까지 됐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배려할 줄을 알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서커스단의 코끼리. 그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이 덩치가 큰 놈이 작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그럽니다. 서커스를 안 할 때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그러는가. 어렸을 때 이렇게 큰 쇠사슬에 묶어놓고 이놈이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도망가지 못하게 되면 이 코끼리는 쇠사슬은 끊을 수 없다는 관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발만 조금 움직이면 끊어지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럽니다. 개인데 개 24마리를 3개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A 파트, B 파트, C 파트. 그러니까 각각 8마리죠. 8마리를 갈라가지고 요 8마리는 여기가 지금 밑에가 전기가 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전기 충격을 주면 이 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겠죠? 전기가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훌떡훌떡 뛰다가 요 나무를 밀면 전기가 꺼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 하면 어떻습니까? 전기만 왔다 하면 이거 밀어서 끄겠죠? 요 훈련을 8마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8마리는 묶어놓고 요걸 밀어도 전기가 안 꺼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안 꺼지도록 만들고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전기 충격을 줬어요. 다음 8마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냥 전기 충격도 안 주고 좀 묶어놨다가 나중에 풀어놨어요. 그래 놓고 24시간 후에 동일한 실험을 또 했습니다. 24시간 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전부 끈을 풀었어요. 끈을 풀고 칸을 2칸으로 해서 여기다 전기 충격을 주면 여기는 전기가 전혀 없어요.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자기가 요걸 누르면 전기 충격이 없어진다는 하루 전에 학습을 한 이 개 8마리는 여기다 넣어놓고 끈을 풀고 전기 충격을 주니까 이렇게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혐오스러운 반응을 스스로 극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극복.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 지가 눌러도 안 되고 묶어있던 요 개는 여기다 전기 충격을 주면 이거 넘어가면 되는데 안 넘어가고 끙끙거리면서 참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전혀 경험이 없는 개는 여기다 전기 충격을 주니까 음에 뜨거라고 넘어가 버려요. 자, 이건 요걸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를 실험하다가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저거 왜 저래?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안 된 놈은 나중에 자기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도 안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안 하더라. 우리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 공황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이분이 다 만든 겁니다. 아, 저게 우울증이로구나. 지금까지 평생 동안 못 빠지게 일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무기력에 빠져요. 아이고, 나는 해도 안 돼. 난 재수가 더럽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돼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안 하더라.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심리학자인데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심리학이라는 게 맨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만 연구하는 심리학이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연구했어요. 그걸 행복심리학, 즉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느냐? 사람, 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쥐를 가지고 그다음에 벼룩을 가지고 무슨 뭐 이 온갖 걸 가지고 다 동물 실험을 했는데 다 똑같아요. 자기가 어떤 혐오스러운 환경을 스스로 극복을 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험을 한 동물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줘도 그걸 극복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 그냥 끙끙 앓면서 참고 있어요. 아이고 내게 이게 내 운명이러니 하면서 참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어떤가? 대학생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생에다 전기 충격을 줬다고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소음을 가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 방에 있는 대학생은 시끄러운 소음을 주면은 자기들이 뭔가를 누르면은 소음이 꺼지도록 되어 있고, 걔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또 B방에 있는 대학생들은 거기는 아무 장치가 없어가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런 방. C방에 있는 이 대학생은 전혀 경험이 없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세 파트의 대학생을 한 방에다 집어넣고 소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소음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소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대학생은 다른 방으로 다 가버리더라 그 말이야. 아이고 이 무슨 시끄러운 소리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음을 듣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은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그걸 참고 있더라 그런 말이야. 지금 그 환경을 그냥 극복할 수가 있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해요. 요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어 사람이. 그래서 이건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녀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무기력에 빠진다고 말이야. 너 이번에 꼭 1등해. 1등을 아무나 하나 이 말이야. 1등을 자기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한테 조그마한 성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자를 썼다. 이야 잘해. 네가 어떻게 기억자를 썼지? 이야 잘하는데. 이걸 조그마한 성취가 자꾸 이루어지면 아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는데, 야 임마 그거 누가 못해. 이렇게 되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식의 자녀들한테 특히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학생이 풀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주거나 성적 나쁘다고 계속 질책하면은 그놈이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력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더가 파트너 또는 폴로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그마한 성취,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때도 아 오늘은 내가 한 사람 리크루팅을 했네. 이걸 따져야지. 아이고 오늘 내가 10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밖에 내가 못했나? 이렇게 되면 자꾸 무기력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성취를 자꾸, 이게 긍정심리학입니다. 자 그런데 요 사람들입니다. 요 3분의 1 학자들이 계속 개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한 160여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학습된 무기력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줬더니 3분의 1이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개도 그러는데 개만 또 못해 안 되겠죠. 인간은 자기가 어떤 결심을 갖느냐, 특히 상급자들, 부모나 교사나 또는 리더가 어떻게 격려해주고 리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걸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의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게 있죠. 개는 그런 게 없는데도 3분의 1 정도가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탈출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다 끙끙 앓고 있고. 그렇다면 사람은 윗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야 벌과 파리,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요. 화장실에 벌이 들어왔는데 환기창으로 들어왔어요. 환기창으로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윙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니까 내가 환기창을 크게 열어줬거든. 환기창으로 못 나가요. 왜냐면 환기창 위에가 환기창이 있고 밑에가 큰 붙박이 유리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붙박이 유리창에서 환기창으로 가려면은 이 벽을 지나야 된다고. 그런데 벌은 고정관념이 뭐가 있냐면 밝은 곳에 문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벽 밑바닥을 밝게 해주고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를 어둡게 해주면 벌은 이쪽으로 와요. 여기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문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파리란 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탈출 나간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벼룩, 아주 벼룩 물린 자국이에요 이거.
물론 무지무지 가렵죠. 근데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팍 뛰어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무지무지하게 작아. 벼룩이 이 높이뛰기 선수라는데 자기 몸에 200배를 뛴답니다. 최고로. 인간이 만약에 자기 몸에 200배를 뛴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안 보이겠죠. 자기 몸에 200배를 뛰는데 벼룩을 컵에다가 이렇게 넣고 위에다가 유리로 막아버려요. 그럼 다 밝아. 그러면 이놈이 튀어나가려고 계속 뛰는데 여기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못 나가. 계속 못 나가. 그러면 이놈이 학습을 해. 아, 이 이상 높이 뛰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요 유리판을 치워도 이놈은 못 나가. 뛰는데 자기 몸에 200배를 뛰는 게 아니라 이 컵 높이만큼만 뛴다 이게.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이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이 이상은 안 돼. 인간도 이렇다고 말이지. 자, 벼룩과 관계된 속담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벼룩 꿇어앉을 땅도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 이것은 돈 많은 놈이 돈 적은 놈 뜯어먹는 걸 이렇게 해. 벼룩의 등에 육간대청 짓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고. 벼룩의 뜸자리만큼 못하다. 그 벼룩에다 뜸을 썼으니 얼마나 작겠어요. 이거. 벼룩이 황소뿔 꺾겠다는 소리 하는데 이건 허풍만 치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야 벼룩. 지가 도망가야 어디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개가 벼룩 씹듯 이건 잔소리를 계속 해제끼는. 개 몸이 가려우면 어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잔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털에 벼룩기들. 이건 아주 꼼꼼하게 박혀가지고 어디가 박혔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뛰면 벼룩이요 날면 파리. 이것은 며느리 미우면 발뒤꿈치 계란 같다고 한다고 욕한다고 시어머니가. 아니, 발뒤꿈치 계란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뻐. 그런데 그것도 욕한다고 말이야. 그러듯이 어떤 놈이 밉게 보이면 뛰어도 벼룩같이 밉게 보이고 날아가도 그놈이 파리처럼 밉게 보이고 하여간 밉게 보인 놈은 무슨 짓을 해도 밉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소등에 모시를 찜 벼룩등에 실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에 실었던 짐을 벼룩등에 실을까. 이것은 능력이 없는 놈한테 너무 큰 짐을 맡겼다. 너무 큰 임무를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고정관념, 여기서 고정관념을 영어로는 앵커링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단내림 함정. 이렇게 지금 배가 가야 되는데 요놈이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아까 벌처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밝은 곳에 문이 있다고 자꾸 밑으로만 내려간다. 지금 그런 얘기. 자, 그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실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왕에 이 사업자분들 계실 텐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혼자는 안 됩니다. 자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내 고집만 피우고 앉아있으면요 계속 그것이 광화가 되거든요. 맞아, 내가 맞아.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미팅이라든가 또는 원데이라든가 석세스의 리더들을 특히 사업자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내 정보가 과연 맞는 것인지 내 지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폰서십을 발휘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혼자 잘해서 돈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리더는 반드시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고귀한적인 도덕적 임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노하우를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여예요. 그걸 스폰서라면은 더 많은 경험이 있을 테니까 그걸 밑에 파트너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동그라미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건 고귀한 자의 도덕적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라는 것은 법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걸 집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가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경청, 리스닝입니다. 이게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면 자꾸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게 고집센 사람들이 가장 큰 결점이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자기 주장만 계속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즉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라는 것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귀는 2개, 입은 하나.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물주가 사람의 귀는 2개, 입은 하나 만든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들으라는 얘기다.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사실은. 그렇죠? 말은 2배, 듣는 건 절반밖에 안 들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청득심은, 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요건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일본 마시다 그룹의 창업자인 마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구남매 중 막내인가 그렇게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과거 1000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분들 오셨나 모르겠네. 과거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경영자를 이 양반을 꼽아요. 마시다 코노스케. 이 양반이 사사전을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어요. 나는 3가지 조건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놨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조건이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조건이에요. 나는 가난했고 배운 것이 없고 그리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랬어요. 이게 가난했고 배운 게 없고 몸이 약했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런데 이 마시다 코노스케는 이 3가지 조건이 자기를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이 다르죠. 객관적 조건은 같은데, 그 다음에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였다. 계속 들어준 거예요. 계속. 가장 이 골치 아픈 사람이요, 학벌 높은데 대가리에 든 게 별로 없는 놈이에요. 이게 골치 아파요. 계속 지 얘기만 해. 헛소리만 해. 그런 사람 성공하기 힘들어요. 고노스케는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계속 들었다. 그러면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나 또? 나는 그래서 배운 사람을 데려다 쓰려고 했다. 그거 어렵습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놈은 내치는 게 리더들의 특성이에요. 자식아,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뭐 이러고 앉아 있거든. 그건 곤망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협력해서 일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했어요.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이 3가지 조건이 망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 마시다 고노스케는 그것을 자기 성공의 조건으로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지금 지도자들도 마스에서 우수로 나온 사람이 많죠. PPP랑. 자, 그런데 이 양반이 리더십은 웅병보다 경청에서 나온다. 자기가 해봤거든. 앤드류 카네기, 미국의 USST를 만든 철강왕이 있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까지 당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절대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지 말고 계속 자기의 말만 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19세기 중엽에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정신병 환자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정신병 환자는 개취급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그런데 딕스 이분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정신병 환자들의 케어 문제, 그 다음에 인권 문제,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심리병원을 만들었고 사회운동을 한 양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접촉해 본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 양반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고객 리크루팅 할 때 혀 내밀지 마세요. 귀를 내밀어야 돼요. 사실 그래요. 계속 들어줘야 돼요. 한참 듣다 보면 온갖 소리 다 하죠. 온갖 소리 다 하다가 우리 뭐 때문에 만났지?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면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의 절반만큼도 흥미롭지가 않다.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상대방 입에 침이 튀기면서 이야기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참 죽을 맛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거예요. 우리 나이 또래 되면은 여자들 뭐 만나면은 전부 다 자기 손자 손녀 자랑이야. 전부 영재야. 아이 글쎄 7개월도 못 됐는데 걷는단 말이야. 뭐 그러니까 옛날 버전은 돈 줄 테니까 돈 내고 해라 그랬죠. 돈 내고 해라. 이야기하려면 돈 내고 해라. 지금 버전은 돈 줄 테니까 가라 그런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한테 즐거운 얘기, 내가 아는 얘기라고 해서 상대방이 그에 흥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통상 듣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정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듣는 것은 상대방 정보를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걸 무지무지해요. 일본 분들 왔는가 보겠는데, 미국에서 일본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하고 만나서 뭐 하면은요, 한국 학생들은 떠드느라고 난리인데 일본 학생들은 수족관 내고 적어요. 그걸 누가 이기해요? 자기 정보는 안 내주고 저놈들이 지금 뭔 얘기는 다 적는 거예요. 야, 굉장해요. 자, 데일 카네기. 2주 동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계속, 이게 성공학자입니다. 아주 굉장한 성공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제발 그놈의 입을 닥쳐라 그 말이야. 네 입을 닥쳐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틀어주라. 역지사지. 맹자에 있는 얘기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기서 아이젠하워 장군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만디 상륙을 하기 위해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그 당시 계급이 원수입니다. 아이젠하워 원수가 참모들하고 회의를 마치고 참모 장군과 함께 계단을 쑥 내려오는데 밑에서 올라오던 쫄병 한 놈이 담배를 입에다 물고 사람이 아파하니까 여보게 담배불 좀 주게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원수가 쫄병한테 담배 라이터를 턱 켜서 붙여줬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참모 장군이 얼마나 뚝딱원하겠어요. 저런 이등병 자식이 말이야.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원수한테 담배불, 그것도 여보게 담배불 좀 주게 그래가지고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을 혼내주려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우리는 계단에 위에서 내려가니까 저 병사의 계급장이 보이지만 저 병사는 밑에서 올라오니까 우리 계급장이 보이지 않지 않나. 그러므로 저 병사의 잘못이 아니라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까지 하게 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이것은 두뇌 선풍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사람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만나라. 여러 사람이 만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센터든지 뭐든지 회의를 하면은, 가족 회의도 좋고 회의를 하면은 거기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여기서는 브레인스토밍에서는 남이 말할 때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야,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나도 그거 생각해 봤어. 그런 얘기 절대로 해서는. 왜냐하면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폴로워들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자유스러운 의견 표현, 많은 의견 제시, 아이디어 편승 권장, 적절한 참가 인원. 아이디어 편승 권장, 그 말은 A라는 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랬다면 옆 사람이 나도 그것도 괜찮다 그 말이야. 나도. 그렇게 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고정관념이 깨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다 그 말 아니고 같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그냥 환경이 워낙 복잡하게 변하니까 정답이 하나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는 습관, 이것도 습관입니다. 훈련이고. 자, 겸손. 원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만 계속 피우면 그 고정관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면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않아. 자기 주장만 계속해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워싱턴주에 타코마 다리, 타코마 네로 브릿지라고 하는 타코마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됐을 때 1940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에 하나였고 아주 공학의 계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현수교, 서스펜션 브릿지를 현수교로 이렇게 이 건설을 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였고, 그래서 이 강한 바람, 태풍 같은 강한 바람, 초속 50m, 80m의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강한 다리를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준공식을 하고 난 4개월 뒤에 아주 약한 바람에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공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때문에 무너진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뭐 때문에 무너졌냐 말이야 이게. 그 미풍에 왜 다리가 무너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명현상입니다. 리소넌스라고 하는 공명현상. 다시 말하면 모든 물체는 자기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이 물체도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타악기 징을 땅 때리고 나면 징 하면서 울리죠. 그럼 이렇게 겸이고 이러면 떨릴 겁니다. 그게 진동수예요. 그 고유 진동수예요. 진동수.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진동수가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진폭이 무한대가 되면서 그게 무너져요.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암만 센 힘이 아니고 약한 거라도 진동수가 맞으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군의 고함 소리로 무너졌다 있죠? 그거 무너집니다. 그 성의 고유 진동수와 목소리의 진동수가 같으면 진폭이 무한대가 되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눈이 왔을 때 산에 가서 야호 소리를 하지 말라고 교육받았을 거예요. 야호 소리를 하게 되면 메아리가 치면서 제수대거리 없이 그 눈의 진동수하고 같으면 눈이 무너집니다. 산사태가 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군인들은 다리를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발을 맞추도록 해요, 못 맞추도록 해요? 다리를 건너갈 때는 군대가 행진할 때는 항상 발을 맞춰 행진합니다. 그렇죠? 짝짝짝짝. 그런데 다리를 건너갈 때는 발을 못 맞추게 합니다. 발을 맞춰 걸어가다가 다리의 고유 진동수와 맞아떨어지면 다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것이 프랑스군과 영국군에서 19세기 중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200여 명이 다리에 떨어져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명현상이에요. 군대가 행진하면서 걷는 주파수, 진동수와 다리의 고유 진동수가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타코마 다리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자, 어떻게 무너졌는지 봅시다. 여기에 지금 이 다리인데, 이 엄청난 다리, 이 쇠다리인데, 요게 어떻게 됩니까? 트위스팅을 시작하죠? 트위스팅을 시작하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미풍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공명이다 하는 걸 알아냈어요. 공명현상의 가장 전형적인 게 그네탁입니다. 그네가 딱 멈췄을 즈음에 약한 힘으로 밀어줘도 그네는 점점 높이 올라가요. 세게 미는 게 아닙니다. 진동수를 같이 해서 밀어주니까 그렇게 돼요.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다리기 하는데 진동수를 같이 해서 당겨야 힘이 합성이 돼서 커집니다. 들쭉날쭉으로 당기면 어떤 놈은 2.7초 만에 당기면 어떤 놈은 4초 만에 당기면은 힘이 약해져요. 그게 공명입니다. 공명.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커져요, 힘이. 자, 이거 가지고 아마 학창시절에 많이 실험했을 거예요. 여기다 이거 똑같은 거 놔두고 이거 땡 때리면 이게 울려요. 이게 울려요. 왜냐면 두 개가 진동수가 같으니까 같이 울려요. 예. 이건 맥놀이 현상인데 진동수가 약간 다르면 우리 이 징을 땅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땡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맥놀이 현상이에요. 이게 크다 작다. 이게 합성 파동 방정식이고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에밀레종의 파동입니다. 에밀레종은 그러니까 같은 물체인데 각 부분마다 두께가 다 달라. 두께가 다르니까 고유 진동수가 다 달라. 종의 부분별로. 그래서 각 부분별로 이 파장이 전부 달라요. 파장이 다르니까 다른 파장이 서로 엉키면서 맥놀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숨소리마다 허 이렇게 났다가 엉엉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에밀레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애기 우는 소리가 나니까 에밀레종 전설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맨날 종을 만들어 치는데 종이 계속 깨져.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처님께 뭐 했더니 애기를 희생물로 쓰라 그래서 끓는 샘물에 애기를 넣었더니 종이 안 깨지고 잘 쳤다. 그래서 종이 엄마를 원망해가지고 치면은 에밀레 엄마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 그렇게 돼서 에밀레종이 됐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요 맥놀이 현상 때문에 그렇게 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요건 이제 악기 조율할 때 이 맥놀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조율할 때 맥놀이 기법을 씁니다. 자, 서울 테크노마크 작년에 무너진다고 난리 법석이 났죠. 공명 때문에 그렇다는 게 밝혀졌어요. 대한건축학회에서 이게 부실공사 아닌가? 어떤 놈이 뭐 자재 빼먹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조사를 들어갔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공명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게 테크노마트예요. 여기서 이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엄에 뜨거라 지진 났다고 다 튀어나왔죠. 그리고 어느 놈이 부실공사를 이따구로 해놨냐고 이제. 그러니까 건축학계에서 과연 부실공사인지 뭐 때문에 흔들렸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12층에 체육관이 있는데 헬스 태권도하고 권투하고 하는 게 태보죠. 하나 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날 마침 강사가 바뀌어가지고 강사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1시간 동안 하나 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요거 12층입니다. 요거 30층이고 12층에 이 체육관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뛰어봐라. 발 맞추지 말고 평소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그러면 발이 안 맞죠? 그렇게 할 때는 파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발 맞춰라 하니까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커지죠. 그런데 요 체육관에서 이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발 맞춰 뛰는 게 2.7Hz였어요. 2.7Hz라는 말은 1초에 2.7번 뛰었다고 말이야. 하나, 둘. 그런데 이 체육관 바닥은 10Hz야. 10Hz니까 서로 진동수가 맞지 않으니까 체육관은 끄떡 없어. 근데 재수대가리 없이. 그러니까 건물 30층 요 근처가 2.7Hz야.
그래서 거기서 이놈이 흔들흔들한 거야. 무너져 볼까 하고 지금 그때 즉각 이걸 중단시킨 거지. 네, 다 쫓아냈거든. 무너진다 하니 다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딱 이놈들이 나가니까 딱 멈춰.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건물이 무너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건물의 재질이 전부 다르고 두께가 전부 달라서 부분마다 고유 진동수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뛰면은 어딘가 그 건물에 그 진동수와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약한 것이지만 딱 맞아떨어지거든. 아이고 이거 내 거네 하고 딱 맞아떨어지. 그래서 이게 공명이에요. 요게 이제 스프링이 있으면 탁 밀으면 왔다 갔다 하죠. 요게 이제 고유 진동수. 혼자 왔다 갔다 해. 고유 진동수거든요. 공명 원리를 이용한 우리 주변에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 TV 채널 탁 틀죠. 또 라디오 탈면은 KBS 93점 몇 메가헤르츠 딱 끝난 말이에요. 그러면 채널을 튼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요 라디오 속에 있는 회로가 93.7헤르츠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주파수를 딱 잡아다녀요. 아이고 내 형제네. 그러면 잡아. 그게 공명이에요.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전부 공명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우리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는 열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 음식 속에 물 분자가 있어요. 물 분자.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하고 같은 주파수를 보내면 물 분자가 진동을 시작해요. 자기하고 진동수가 같거든. 그래서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거기서 열이 나서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없는 것을 전자레인지에 하루 종일 돌려도 아무 효과도 없어요. 물 분자를 때려야 되니까. MRI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RI라는 것 자체가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니까 자기 공명 영상 장치 그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수소 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걸어가지고 수소 원자의 고유 진동수하고 같은 진동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원자가 지 형제 들어왔다고 사정없이 떨어.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죠. 열이 나는데 자기를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열이 쑥 떨어지는데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수소 원자 세포의 열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답니다. 그걸 컴퓨터로 잡아내는 게 MRI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공명을 이용한 게 무지무지 많아요. 소리를 유리의 고유 진동수와 같게 똑같이 소리 지르면 유리가 깨져버립니다. 유리컵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목소리로 계속 주면은 진폭이 커지면 깨지는 거죠. 군대가 행진할 때는 그래서 다리 위에서는 절대로 발을 못 맞추도록 하는 게 이 공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에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애터미 사업자들의 특징은 아주 잡종의 극치를 보이는 이게 잡종 강세입니다. 잡종 강세. 어떤 종도 순종은 잡종에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잡종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노벨상은요 거의 대부분 잡종들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적인 모델들도 순수 백인이나 순수 황인종이 있는가 보세요. 전부 아주 얼굴 빛깔이 애매모호해요. 브레진스키라는 미국의 석학, 옛날에 닉슨 행정부, 그 뒤에 행정부 때 안보보좌관을 했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국은 노벨상 받기 힘들 것이다 그랬거든요. 기분 되게 나쁘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순혈주의만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노벨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는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죠. 이제 노벨상을 받을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요게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배우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로 합해지면 아까 공명 형상만 일으키면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내가 똑똑하다고 헛기로 나가면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진동수가 맞지를 않아요. 줄다리기를 할 때 깃발 들고 영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진동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진동수가 안 맞으면 근데 영차하는데 또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혼자 영차 그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체육대회 할 때 보면은 이게 응원하는 사람이 영차 그럼 그때 같이 진동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힘이 센 쌤이라도 진동수가 맞지 않으면
진동수가 맞는 팀에게 무너집니다. 그건 합성력이 작아지니까 그래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 똑똑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절대로 개인은 똑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요, 개별지성은 집단지성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게 개별지성이거든요. 혼자 똑똑하다고 하는 게 개별지성인데, 이건 집단지성을 능가하지 못해요. 집단지성은 혼자 하는 힘이 아니고 아까쯤에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게 집단지성이거든요. 그 큰 흰개미가 낱낱으로는 형편없는 약한 동물인데, 약한 곤충인데, 우리 키보다, 사람 키보다 더 큰 개미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집단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학자들이 이미 밝혀냈죠. 하버드 대학에서. 그걸 초유기체라고 그랬고, 거기서 나오는 지성을 집단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도, 특히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휴먼 네트워크인데 이게 인간 그물망이죠. 그러니까 마치 도미노처럼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같이 한다, 같이 뛴다는 마음으로, 이건 마라톤이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시구진. 요건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함께 굳자입니다. 함께 나아가자. 자,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고 항상 바보처럼 행동해라. 근데 클레버 풀리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클레버, 항상 영리하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바보처럼 행동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나무 얘기를 들어봐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라. 그래야만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시대의 성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한 사람들이. 계속 같이 했어요. 나 혼자 똑똑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foolish 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같이 했지. 혼자 잘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혼자 잘났다고 하면 또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자, 우리 모두 여시구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시구진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함께 가자. 이건 피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능동적으로. 자, 이렇게 한꺼번에 진동수, 주파수를 맞춰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자, 마라톤이라고 그랬죠. 마라톤이라고. 마라톤은 문자 그대로 존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끝까지 버티는, 못나게 버티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무장구보 많이 하셨죠? 저도 무장구보 정말 못 봤